할렐루야. 2023년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성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일터 위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금년 한 해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장하고 또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그러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 특별히 부부같이 가까운 사이일수록 중요한 게 뭘까요? 소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인간관계에서 소통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 해를 출발하면서 여러분의 소통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말씀을 전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잘 듣고 실천해서 금년 한 해 다른 사람들과 잘 소통하며 큰 스트레스 없이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제목은 할 말은 하고 삽시다. 할 말은 하고 삽시다. 다소 거창하죠. 부제는 올바른 자기주장법, 그렇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과 다음 수요일, 그러니까 2주 후 수요일, 이렇게 두 번에 나누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할 말은 하고 사는 게 좋을까요? 안 하고 살아도 될까요? 하고 사는 게 좋겠죠. 안 하고 살면 어떻게 됩니까? 속이 터집니다. 왜 속이 터질까요? 내 속에 있는 말을 밖으로 배출하지 못해서 자꾸 속에 쌓이니까 속이 터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속 터지는 일이 자꾸 쌓이고 또 쌓이고 또 쌓이면 나중에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병이 됩니다. 어떤 병? 우울증이나 화병 같은 마음의 병이죠. 우울증은 어떤 병입니까? 감정을 억압해서 생기는 병입니다. 할 말을 하지 못하고 감정을 자꾸 억압하게 되면 우울증이 생긴다, 그러한 말입니다. 또 화병은 어떤 병일까요? 우울증으로 억눌렸던 감정들이 한 번씩 올라와서 폭발하는 것이 바로 화병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할 말을 하지 못하고 감정을 억압하면 이런 우울증이나 화병 같은 마음의 병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뿐 아니라 우리 몸에도 여러 가지 질병이나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왜 우리말에 입이 말하지 못하면 몸이 말한다,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할 말을 하지 못하면 그것이 사람에 따라서는 신체적인 질병이나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많다는 것입니다. 가장 흔한 것이 두통이죠. 두통이나 편두통 같은 그런 신경질환, 또 소화불량이나 위궤양 같은 이런 위장장애, 또 가슴이 답답한 협심증 같은 그런 심장질환 뿐만 아니라 뚜렷한 이유도 없이 온몸 여기저기가 아픈 통증 장애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신체적인 질병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중에 어떤 것은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도 아무 이상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검사를 해보면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정밀 검사를 하게 되고 때로는 이 병원 저 병원 이제 돌아다니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데도 아무 이상이 발견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렇지만 본인은 매우 고통스러워하죠. 이건 꾀병이 아니고 본인이 실제로 느끼는 그러한 통증입니다. 이런 걸 신체화 증상이라 그렇게 말을 하는데, 마음의 고통이 신체적인 고통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마음의 고통이 신체적인 고통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증상은 대체로 남자보다 여자에게서 많이 나타나는데, 그래서 여자분들이 몸이 아픈 것은 대체로 남자들 책임인 경우가 많습니다. 아멘이 나와요? 예. 이처럼 할 말을 하지 못하고 마음에 쌓아두면 그것이 마음의 병으로 나타나거나 때로는 몸의 병 혹은 몸의 증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될 수 있는 대로 할 말은 하고 사는 게 좋을 줄 믿습니다. 할 말을 하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자기 주장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자기 주장. 그렇다면 이 자기 주장은 뭘로 하는 걸까요? 말로 하는 거죠. 여러분, 짐승들, 동물들은 자기 주장을 뭘로 합니까? 힘으로 합니다. 왜 힘으로 합니까? 말을 할 줄 모르니까. 그러나 우리 인간은,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서 말을 할 줄 알기 때문에 이 말로 자기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자, 자기 주장은 뭘로 하는 것이다? 말로 하는 것이다. 힘으로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처럼 자기 주장은 말로 하는 것인데, 그럼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자기 주장의 내용입니다. 자기 주장은 자기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욕구를 말하는 것이 자기 주장의 내용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방금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자, 자기 주장은 자기의 무엇을 말하는 거라고요? 생각, 감정, 욕구. 한 번 더. 생각, 감정, 욕구.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자기 주장을 간단히 정의를 하면 이렇습니다. 자기 주장은 자기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욕구를 상대방에게 말로 전달하는 것이다. 우리 화면 보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기 주장은 자기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욕구를 상대방에게 말로 전달하는 것이다. 자기 주장이 뭔지 이제 아셨죠? 그렇다면 자기 생각이나 감정이나 욕구를 무턱대고 아무렇게나 말하기만 하면 다 자기 주장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도 일종의 자기 주장이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많은 부작용이 뒤따르게 되는 거죠. 다른 사람들과 다투게 되고 싸우게 되고 또 갈등하게 되는. 그래서 자기 주장을 하는 올바른 방법이 있어요. 다투지 않고 싸우지 않고 또 크게 갈등하지 않는 그런 올바른 자기 주장법이 있는데 오늘 그것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오늘과 다음 수요일 잘 배워서 앞으로 여러분이 평생 살아가는 동안
자기 주장을 못해서 속 터지는 일이 없고, 또 자기 주장을 하되 잘못해서 다른 사람과 다투고 싸우고 갈등하는 일 없이 누구와도 잘 소통하며 스트레스 없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올바른 자기 주장은 무엇일까? 올바른 자기 주장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 먼저 그걸 알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의사소통을 하는가, 의사소통하는 방식을 우리가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의사소통하는 방식, 이 네 가지를 우리가 배워볼 텐데, 이 네 가지 의사소통 방식이 곧 네 가지 자기 주장 방식입니다. 한 번 더, 네 가지 의사소통 방식이 곧 네 가지 뭐다? 자기 주장 방식이다. 이 내용은 비폭력 대화라는 책에 소개된 내용입니다. 비폭력 대화라고 하는 제가 여러분에게 아주 추천드리고 싶은 그런 책에 실린 내용인데, 그 내용이 매우 유익하기 때문에 여기에 본문 그대로 인용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한 줄씩 함께 읽어가면서 그 뜻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수동적 의사소통입니다. 뭐라고요? 수동적 의사소통. 우리 한번 읽어보죠. 수동적인 의사소통 유형의 사람은 자신의 진솔한 감정과 바람을 말하지 않는 편입니다. 자, 수동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사람은 자신의 무엇을 말하지 않는 편이라고요? 진솔한 감정과 바람. 여기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욕구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수동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사람은 자신의 진솔한 감정과 바람, 다시 말해서 솔직한 감정과 바람을 말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작. 이 유형의 사람은 주로 나는 괜찮아, 나는 아무래도 좋아, 또는 당신이 결정해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말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따라갑니다. 자, 이런 유형의 사람은 자신의 감정과 욕구, 다시 말해서 자신이 어떻게 느끼는지, 또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잘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 주장을 하지 않으니까 자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다른 사람의 의견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중국집에 갔어요. 우리 뭐 먹을까? 짜장 먹을까? 짬뽕 먹을까? 그때 아무거나 그런단 말이죠. 그러면 상대방이 그래? 그럼 짜장 먹자. 그러면 그래, 짜장 먹자. 그런다는 거죠. 혹은 뭐 친구하고 놀러 가기로 했는데 우리 산으로 갈까? 바다로 갈까? 그럴 때 아무데나 그런단 말이죠. 그러면 그 친구가 그래? 그럼 우리 산으로 가자. 그러면 그래, 산으로 가자. 그런다는 거죠. 그런 식이라는 겁니다. 여기에도 그런 분이 안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많을 거예요.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특별히 먹고 싶은 음식이 없거나 가고 싶은 데가 없어서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짬뽕이 먹고 싶은데도 짬뽕이라고 말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바다로 가고 싶은데도 바다라고 말하지 못했다면 그건 문제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런 의사소통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말이 뭐라는 거예요? 나는 괜찮아. 나는 아무래도 좋아. 당신이 결정해. 이런 말들이라는 거죠.
그럼 이런 사람들은 왜 이런 의사소통을 하는 것일까? 다 같이. 이 유형의 사람은 갈등을 피하고 싶어하며 자신의 권리가 다른 사람의 권리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갈등을 피하고 싶어서 그런다는 거죠. 자신의 욕구나 감정을 말하면 혹시 그 사람과 갈등하게 될까 봐, 갈등 상황이 두려워서 자기 주장을 못한다는 말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이런 사람은 자신의 권리가 다른 사람의 권리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주장을 못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또 다음 읽어봅시다. 이 유형은 주로 자존감이 낮은 사람에게 나타나며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 갈등을 피하기 위해, 또는 자신이 비난받지 않기 위해 이와 같이 의사소통을 합니다. 자존감이 낮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존감이 뭡니까? 자존감, 자기를 존중하는 마음이 자존감이죠. 그런데 스스로 나는 소중하지 않아, 나는 별 볼 일 없는 그런 존재야, 그래서 내 감정보다 저 사람의 감정이 더 중요하고 내 권리보다 저 사람의 권리가 더 중요해,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기 주장을 못한다는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생각은요, 사람이 의식적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대체로 무의식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른 채 그런 의사소통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한 말씀입니다. 또 비난받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도 한다, 그렇게 말했죠. 내가 괜히 잘못 말했다가 비난받을지도 몰라, 이런 두려움 때문에 자기 주장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갈등과 비난, 다른 사람과의 갈등,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을지도 모를 비난이 두려워서 자기 주장을 못하는 것이다,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 시작. 이 유형의 의사소통이 비록 나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아, 나는 내가 틀린 말을 할까봐 두려워 등의 좋은 의도로 사용된다 하더라도 이 유형은 자기 자신이나 부부 관계를 위해서 좋지 않습니다. 자, 이 유형의 사람들은 주로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자기 주장을 안 하는 건 저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서야. 내가 자기 주장을 하면 혹시 저 사람이 상처를 받을까 봐, 그래서 나는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야.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뭡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상대방에 대한 배려로 자기 주장을 안 한다고 스스로 생각을 하는 거죠. 언뜻 듣기에는 좋은 의도로 들립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이것이 자기를 위해서도 좋지 않고 더욱이 부부 관계를 위해서도 좋지 않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안 좋을까요? 자, 우리 다음 읽어봅시다. 수동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권리를 침해당하기 쉬우며 결국엔 이해받지 못한다거나 환영받지 못한다고 느끼게 됩니다. 자신의 권리를 침해당하기 쉽기 때문이다, 그러한 말씀입니다. 한 번 자기 주장을 안 했는데
다음에도 또 안 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상대방이 이 사람은 자기 주장을 안 하는 사람이구나. 자기 주장이 없는 사람이구나. 그럼 뭐든지 내 마음대로 하면 되겠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아예 물어보지도 않고 뭐든지 자기 마음대로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럼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내 권리를 침해당하게 되고 마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걸로 끝날까요? 아니죠. 내 속에 섭섭한 마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자기를 위해서 배려한 건데 이 사람은 전혀 나를 배려하지 않는구나. 이젠 내게 물어보지도 않고 뭐든지 자기 마음대로 하는구나. 그런 생각, 그런 섭섭한 마음이 들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점점 소원해지고 멀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남이 아니고 부부 사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거죠. 이 사람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봐. 이렇게 날 배려하지 않고 뭐든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걸 보니까 날 사랑하지 않는 게 분명해. 이렇게까지 생각이 발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수동적 의사소통은 자기를 위해서도 좋지 않고 남을 위해서도 좋지 않은데 특별히 부부관계에 좋지 못한 그런 의사소통 방식이다.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두 번째, 공격적 의사소통입니다. 무슨 의사소통이라고요? 공격적 의사소통.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공격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사람은 수동적인 의사소통 유형의 사람과 반대로 행동합니다. 자, 공격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사람은 수동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사람과 어떻게 행동한다? 반대로 행동한다. 모든 게 정반대다. 그런 뜻이겠죠. 그 다음, 공격적인 의사소통 유형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의 권리를 희생시키더라도 자신의 의견, 바람, 그리고 욕구를 충족시키기를 원합니다. 자, 이 공격적 의사소통을 하는 사람은요, 수동적 의사소통을 하는 사람과 달리 자신의 의견, 또 감정, 또 욕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또 충족시키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좋은 건 좋은 건데 문제는 다른 사람의 권리를 희생시키더라도 라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의 권리를 희생시키면서까지 자신의 욕구를 채우려고 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게 문제라는 말이죠. 그 다음 읽어봅니다. 이 유형의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것이 당신이 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메시지를 상대에게 전달하면서 다른 사람의 의견을 따르지 않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요, 자신의 욕구가 상대방의 욕구보다 더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은연중에 내비친다는 거죠. 내가 너보다 더 중요하고 내 욕구가 네 욕구보다 더 중요해. 그런 암시, 그런 메시지를 은연중에 내비치면서 자기를 따르도록 강요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형의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는 말투는 명령하는 말투인 경우가 많습니다.
명령이나 지시 또는 강요하는 그런 말투를 많이 쓴다, 그런 말이죠. 자, 그럼 이런 사람들은 왜 이런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냐? 그 다음 읽어봅니다. 수동적인 의사소통 유형과 마찬가지로 공격적인 의사소통 유형도 자존감이 낮은 사람에게서 나타나며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자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거나 이기기 위해 이 유형의 의사소통을 합니다. 자, 아까 수동적 의사소통하는 사람은 자존감이 낮아서 그런 거라고 그랬죠. 그럼 반대로 공격적 의사소통을 하는 사람은 자존감이 높아서 그런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공격적 의사소통하는 사람도 수동적 의사소통하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자존감이 낮아서 그렇다는 겁니다.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남을 배려하지 못해. 남에게 양보도 하지 못해. 양보하는 건 내가 지는 거야. 그 사람을 배려하면 그 사람이 나보다 높아지는 거야. 이런 생각을 무의식적으로 한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남에게 양보도 못하고 남을 배려하지도 못하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게 다 뭐가 낮아서? 뭐가 낮아서? 자존감이 낮아서. 자, 그 다음 읽어봅니다. 공격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사람은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상대방에게 책임을 떠넘기려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공격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려는 경향이 강하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지배해야 뭐든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공격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사람이 상대방을 지배하기 위해서 쓰는 방법 두 가지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뭐예요? 바로 비난과 책임 전가죠. 여기 보시면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상대방에게 책임을 떠넘기려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말을 했죠. 상대방을 비난하기도 하고 또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함으로써 상대방을 굴복시키고 자기에게 복종하도록 만든다, 그러한 말입니다. 왜 요즘 이 가스라이팅이란 말 많이 하잖아요, 그죠?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것과 꼭 같지는 않지만 그와 비슷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뭐가? 이 공격적 의사소통이. 그 다음 읽어보죠. 또 좌절감을 이길 인내심이 부족하고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좌절감을 이길 인내심이 부족하고, 무슨 말이에요? 자기 욕구가 충족되지 못하면 그걸 참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자기 욕구, 자기의 뜻이 충족되지 못하고 좌절되면 그걸 견딜 만한 인내심이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누가? 공격적 의사소통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남의 말을 잘 들으려 하지 않고 오로지 자기 뜻대로만 하려고 한다,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 다음 시작. 공격적으로 의사소통을 하는 사람은 자신의 감정에 대한 책임을 상대에게로 떠넘기려고 합니다. 자, 이게 좀 더 심각한 문제인데, 아까 공격적 의사소통하는 사람은 잘못된 일을 누구 책임으로 돌리려고 그런다 그래요? 상대방, 다른 사람 책임으로 이제 떠넘기려고 한다 그랬죠. 그런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기의 감정까지도 상대방 책임으로, 남의 책임으로 떠넘기려고 한다, 그런 말입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 건 다 네 책임이야. 지금 너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속상하고 화가 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자기의 감정, 자기의 불편한 감정을 상대방에게 푸는 거죠. 쉽게 말해서 화풀이를 한다, 그런 말입니다. 자, 그 다음, 이 유형으로 의사소통을 하게 되면 상대방의 감정은 상처를 입거나 무가치한 것이 되기 쉽습니다. 결국 그렇게 해서 당하는 쪽은 감정에 큰 상처를 입게 된다는 거죠. 자기도 모르게 그 사람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절로 자존감도 낮아지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계속되는 비난과 책임전가, 거기에 감정 쓰레기통 역할까지 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자존감이 떨어져서 자기를 무가치한 존재로, 쓸모없는 존재로 여길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유형의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살 수는 있겠지만 부부관계에서의 신뢰와 친밀감을 얻기는 어렵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이런 의사소통을 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공격적 의사소통을 하는 사람은 자기는 편하고 좋습니다. 왜? 모든 걸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결코 행복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부부간에 느끼는 깊은 신뢰감과 친밀감이기 때문이죠. 행복은 부부간에 신뢰감과 행복감을 느끼는 것인데, 공격적인 의사소통을 하게 되면 부부간에 그런 신뢰감이 형성되기 어렵고, 그로 인해서 깊은 친밀감을 느낄 수 없기 때문에 행복할 수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더욱이 부부는요, 한 몸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함께 행복하거나 함께 불행한 거지, 한 사람은 행복한데 한 사람은 불행하거나 한 사람은 불행한데 다른 한 사람은 행복하거나 그런 경우는 없는 겁니다. 왜? 부부는 한 몸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부부가 행복하려면 무엇보다도 내 배우자가 행복해야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금년에 행복하고 싶습니까? 예, 이제부터라도 여러분의 배우자를 행복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수동 공격적 의사소통입니다. 뭐라고요? 의사소통. 자, 우리 다 같이 시작. 예, 읽는데 잘 맞지가 않는 것 같으네요. 상관없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 유형의 사람은 처음에는 자기 주장을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건 누구하고 같습니까? 예, 수동적 의사소통하는 사람과 같죠. 그런데 나중에는 교묘하게 자신의 분노를 표현하거나 복수를 해서 결국은 자기 뜻대로 하고 만다는 거죠. 자, 이건 누구하고 같습니까? 공격적 의사소통하는 사람과 같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수동적으로 의사소통을 하고 나중에는 공격적으로 의사소통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동 공격적 의사소통이라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수동적인 유형과 마찬가지로 수동 공격적 의사소통의 목적은
갈등을 회피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왜 수동 공격형 사람들은 이런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냐? 수동형과 마찬가지로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자기 주장을 안 한다는 겁니다. 좋아도 좋단 말 안 하고, 싫어도 싫단 말을 안 하고. 그러나 수동적 의사소통과 다른 점은 뭐냐? 그 다음 읽어봅니다. 그러나 이 유형의 사람들은 전략을 사용하여 상대방이 자신을 따르게 합니다. 이 유형의 전형적인 모습은 상대방 앞에서는 수동적으로 행동하지만 그 사람이 없는 곳에서는 공격적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자,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자기 주장을 안 하고 상대방의 뜻에 따르는 척 하지만 나중에는 어떤 전략을 사용해서 결국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내 뜻을 따르도록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빠가 집에서 이번 여름 휴가는 우리 가족 모두 기차 타고 동해바다로 피서를 간다, 그렇게 이제 선포를 했어요. 그런데 이 중학생 아들은 가족하고 같이 가고 싶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아빠가 무서워서 감히 안 간다는 말을 못했어요. 요즘 애들 이 가족들하고 어디 가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마침내 이 출발하는 날이 되었는데 이놈이 늦잠을 자는 거예요. 깨워도 안 일어나고 뭐 졸립다, 피곤하다 그러면서 일어나질 않습니다. 그래도 억지로 깨웠더니 이번에는요, 화장실에 들어가 가지고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뭐 배가 아프다 어쩌다 그러면서 화장실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나오질 않아요. 30분이나 지나서 나왔는데 이번에는 자기 짐을 뭐 챙기는 등 마는 등 미적미적 꾸물꾸물. 어떤 분위기인지 아시겠죠? 결국 아버지는요, 막 속이 터져서 막 소리를 지르다가 나중에는요, 차 시간에 쫓겨서 결국 아들은 놔두고 나머지 가족들만 피서를 떠난 거예요. 뭡니까? 이 아들은요, 처음에는 안 간다는 말을 못했죠. 다시 말해서 자기 주장을 못했지만 나중에는 결국 자기 뜻대로 안 가게 된 거죠. 바로 이런 것이 수동 공격적 의사소통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이때 사용하는 전략이라는 것이 대체로 꾸물대기, 뭐 대충하기, 시간 끌기, 이런 것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동 공격적 의사소통은 주로 약자가 강자에 대응해서 혹은 을이 갑에 대응해서 사용하는 의사소통 방식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이요, 생각보다 많이 일어납니다. 직장과 사회에서도 많이 일어나지만 가정 안에서 부모와 자식의 관계뿐 아니라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상대적으로 약한 배우자가 강한 배우자에게 이런 식으로 대항하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래서 주로 아내들이 남편들에게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지만 또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남편이 싫어하는 일 골라서 하고, 아내가 싫어하는 일 골라서 하고, 또 남편이 좋아하는 일 안 해주고, 아내가 좋아하는 일, 아내가 하자고 하는 일 안 해주고, 이런 일들이 다 이런 범주에 해당된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 유형의 사람이 전달하는 메시지는
나는 협력적인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당신은 내 방식대로 모든 것을 해야 한다입니다. 참 무섭죠? 처음에는 자기 주장을 안 하지만 나중에 하고, 앞에서는 안 하지만 뒤에서 하고, 말로는 안 하지만 행동으로 하는, 혹시 여러분 중에도 이런 의사소통을 하는 분이 안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자, 그 다음 읽어봅니다. 이 유형의 사람은 자신이 수동 공격적인 유형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자신이 그런 의사소통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정작 본인은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가 그런 의사소통하고 있다는 것을 몰라요. 그렇지만 누가 알까요?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이 다 압니다. 가족이 알고, 친구가 알고, 직장 동료들이 알고. 그래서 내가 수동 공격형 의사소통을 하는지 아닌지를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면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맞아, 너 수동 공격형 의사소통을 하는 경향이 있어. 만약 그러면 그걸 부인하지 말고 그걸 꼭 인정해서 고치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평생 그런 식으로 남들과 갈등하며 살게 되는 거죠. 자, 마지막 네 번째, 자기 주장적 의사소통. 뭐라고요? 자기 주장적 의사소통.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기 주장적 의사소통은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자기의 감정, 권리와 바람을 표현합니다. 자, 이 소통을 하는 사람은요, 자신의 감정과 권리 또 바람을 표현한다 그랬어요. 그럼 아까 누구와 비슷합니까? 공격적 의사소통과 비슷하죠. 그런데 다른 점이 뭐예요? 여기 보면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라는 거죠. 아까 공격적 의사소통은 자기 욕구 충족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한다 그랬죠. 그런데 자기주장적 의사소통은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이런 점이 공격적 의사소통과 다른 점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다음 또 읽어봅니다. 이 유형의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분명하고도 직접적으로 요청하며 이와 동시에 다른 사람이 원하는 것도 함께 고려합니다. 자, 이 유형의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분명하고도 직접적으로 요청한다 그랬어요. 난 이걸 원해요. 난 저걸 원해요. 난 이렇게 하고 싶어요. 저렇게 하고 싶어요. 난 짬뽕이 먹고 싶어요. 난 바다가 좋아요. 이런 식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분명하고도 직접적으로 요청한다 그랬어요. 어떻게 요청한다고요? 분명하고도 직접적으로. 난 바다가 좋지만 그렇다고 산이 싫은 것도 아니고 산과 바다가 다 좋은데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면 바다가 더 좋다고 말하지 아니할 수 없지도 않으면서 동시에 뭐 이렇게 얘기하면 도대체 산이 좋다는 거예요? 바다가 좋다는 거예요? 모르잖아요. 이런 식이 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직접적이고 분명하게 난 바다가 좋아요. 내가 원하는 건 바다로 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둘러대거나 애매모호하게 말하면 안 된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안 그러면요, 나중에 너 그때 바다 가고 싶다고 말하지 않았잖아, 이런 애매한 소리를 듣게 돼요. 억울한 소리를 듣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시작. 이 유형의 목적은
이 유형의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해결책을 찾는 거라 그랬죠. 어떻게 해결책을 찾느냐? 대화를 통해서 해결책을 찾는다는 겁니다. 어떤 태도로? 존중하는 태도로. 그래서 존중하는 태도로 대화를 해서 해결책을 찾는 것이 바로 이 자기주장적 의사소통의 목적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무슨 말인지 잘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읽어봅니다. 이들이 전달하는 메시지는 당신과 나, 우리 두 사람의 바람과 욕구가 모두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의 욕구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해결책을 함께 찾아봅시다입니다. 당신과 나, 우리 두 사람이 똑같이 소중하니까 우리 두 사람의 욕구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해결책을 한번 찾아봅시다. 그런 말인 거죠. 그런 해결책 어떻게 찾으면 좋을까요? 상대방과 나의 욕구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해결책. 앞에서 예를 든 산과 바다의 경우, 한 사람은 산으로 가고 싶고 한 사람은 바다로 가고 싶은 경우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결책을 찾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은요, 산과 바다가 함께 있는 곳을 찾아볼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설악산과 동해바다가 함께 있는 무슨 속초 같은 곳을 정한다든지, 그렇죠? 아니면 2박 3일의 일정이라면 1박은 산에서 1박은 바다에서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만일 이것도 저것도 다 어려우면 그땐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가장 쉽기는 한 사람이 양보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어떻게? 나는 바다가 좋지만 당신이 산을 좋아하니까 제가 양보할게요. 이렇게 양보를 하고 나면 상대방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습니까? 이 사람이 바다로 가고 싶지만 나를 위해서 양보를 하는구나. 나를 배려해 주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고마운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겠죠.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되면 다음에 똑같은 경우가 생겼을 때 자기가 먼저 양보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의 욕구도 충족이 되고 또 내 욕구도 충족이 되는 그런 결과, 두 사람의 욕구가 다 같이 충족되는 그런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이런 겁니다.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으면 좋지만 현실적으로 그것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경우에 한 사람이 양보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지만 양보를 할 때 하더라도 반드시 자기 주장을 먼저 하고 나서 양보하는 것이 좋다. 그런 말씀입니다. 양보할 거라고 해서 상대방을 내가 배려한다고 해서 아예 처음부터 자기 주장을 안 하게 되면 상대방은요, 내가 자기에게 양보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고마운 마음도 품지 않을 뿐 아니라 다음에 똑같은 경우가 생겼을 때 그 사람이 내게 양보하리라고 기대하기도 어려운 거죠. 그렇게 되면 계속 나만 희생하게 되는 거예요. 내 욕구만 계속 희생하게 되고 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양보할 때 양보하더라도 먼저 자기 주장부터 하고 나서 양보하는 것이 좋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시작. 자기주장적 의사소통을 하는 사람은 자존감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 유형의 사람은 개인의 책임을 인정하며 자신과 다른 사람을 다 존중합니다. 자, 자기주장적 의사소통하는 사람은 자존감이 어때요? 높아요. 자존감이 높기 때문에 남에게 양보도 할 수 있고 남을 배려할 수도 있다, 그런 말입니다. 무엇보다도 책임을 질 줄 안다 그랬어요. 자기가 잘못했을 때는 이 잘못을 남에게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솔직히 인정하고 책임을 질 줄 안다, 그런 말입니다. 아까 공격적 의사소통과 다른 점이죠. 자, 마지막으로 시작. 자기주장적 의사소통은 다른 사람과 진실한 관계를 맺는 방법이며 이 방법을 통해 다른 사람과 연결되어 있음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자기주장적 의사소통이야말로 다른 사람과 진실한 관계를 맺는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서로를 존중하고 또 서로의 욕구를 채워주려고 노력하기 때문이죠. 이런 걸 흔히 뭐라고 부릅니까? 인격적 관계라, 그렇게 부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직 자기주장적 의사소통만이 인격적이고 진실한 관계를 맺는 방법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자기주장적 의사소통을 하려고 힘써야 되는데 그 중에도 특히 부부 사이에는 더욱 더 그렇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우리는 함부로 대하는 경향이 있지만 사실은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욱더 서로를 존중하고 또 인격적으로 대하며 서로 간에 자기주장적 의사소통을 하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부부 간에는 깊은 신뢰감이 형성이 되고 그리고 그 신뢰감의 바탕 위에서 더욱 깊은 친밀감을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럼으로써 두 사람은 둘이 아니요 하나고 한 몸으로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라고요? 그게 바로 행복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상으로 4가지 의사소통 유형에 관해 말씀을 드렸는데 이 4가지 의사소통 유형이 곧 뭐라 그랬어요? 4가지 자기주장 방식이라 그랬죠. 어떻게 잘 이해가 됐습니까? 첫째가 뭐였어요? 수동적 의사소통. 둘째는 공격적 의사소통. 셋째는 수동 공격적 의사소통. 넷째는 자기주장적 의사소통. 모두 다 천재들 같습니다. 수동적 의사소통은 자기 주장을 못하는 유형이고 그 다음 공격적 의사소통은 자기 주장을 하되 남의 권리를 침해하는 유형이고 그 다음 수동 공격적 의사소통은 처음에는 자기 주장을 못하다가 나중에 하고 앞에서는 못하고 뒤에서 하고 말로는 못하고 행동으로 하는 그런 유형이라고 했죠. 거기에 비해서 4번째 자기주장적 의사소통은 자기 주장을 하되 남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지 않고 존중하는 태도로 대화해서 서로의 욕구를 충족시키려 노력하는 그런 유형이라고 했습니다. 아마 각각의 특성을 잘 이해했으리라고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4가지 유형 가운데 가장 바람직한 유형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자기주장적 유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힘쓰고 애쓰고 또 추구해야 할 의사소통 방식이 바로 이 4번째 자기주장적 의사소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런 의사소통하신 것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마르다라는 여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식사를 대접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38절 보시면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39절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자, 지금 예수님을 초대한 사람이 누구예요? 마르다죠. 이 마르다는 예수님에게 대접할 음식을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도 예수님은 방에 앉아서 그냥 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열심히 천국 복음을 지금 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누가 있었느냐 하면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가 있었다는 말이죠. 40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자, 마르다는요 음식을 준비하느라고 상당히 바쁘고 또 마음이 분주합니다. 그래서 동생이 어디 있나 이렇게 찾아보니까 글쎄 동생 마리아는 자기를 도와줄 생각은 하지 않고 예수님 발치에 딱 앉아가지고 손으로 턱을 딱 괴고 오직 말씀만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마르다의 속이 얼마나 터지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저희 어머니 같으면 저 야말이 빠진 것 좀 봐라 아마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저 얌체 없는 것 좀 봐라. 이 사투리죠. 마르다는요 급기야 예수님께 나아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자, 말 속에 뭐가 가득합니까? 불만이 가득하지요. 누구를 향한 불만? 마리아를 향한 불만. 그런데 그뿐 아니라 그런 상황을 방치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향한 비난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화면 좀 띄워주세요.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주님은 왜 그걸 방치하고 계십니까? 왜 방관하고 계십니까? 왜 못 본 척하고 계십니까? 그런 뜻이죠. 그 다음에 보니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이건 또 뭐예요? 명령이죠. 거의 명령조입니다. 누구를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자, 비난과 명령.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 마르다는 어떤 의사소통을 하는 사람 같습니까? 아까 네 가지 유형 가운데 공격적 의사소통을 하는 사람 같습니다. 틀린 말은 없어요. 틀린 말은 없는 것 같은데 자기 주장이 상당히 공격적입니다. 그렇죠? 자, 이런 마르다의 주장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우리 41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예수님은 먼저 마르다의 입장에 공감해 주셨습니다. 그래 마르다야 네가 일이 많아서 염려하고 근심하는구나. 그래 너 수고 많다. 그런 의미죠. 42절 네가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무슨 말이에요? 나는 반찬이 많지 않아도 돼. 된장찌개 하나만 있어도 난 맛있게 먹을 수 있어. 그런 의미죠. 더구나 마리아는 더 좋은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단다. 그런 의미죠. 한마디로 마르다의 요청을 들어주겠다는 겁니까? 들어줄 수 없다는 겁니까? 예수님은 들어줄 수 없다는 거죠. 사실 이 마르다의 요청은 거절하기가 매우 어려운 그런 자기 주장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먼저는
말의 내용이 틀린 게 별로 없어요. 자기 입장에서는 그게 다 맞는 말입니다. 누구나 공감할 수가 있죠. 거기다가 이 자기 주장이 워낙 공격적이기 때문에 비난하고 명령하고, 아마 마음 약한 사람 같았으면 그 기세에 눌려가지고 그래, 네 말이 맞다, 마리아야 뭐하니, 빨리 나가서 언니 좀 도와주지 않고, 아마 이렇게 말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고, 그 다른 생각을 분명하게 주장을 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본받아야 할 우리 예수님의 자기 주장인 줄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은요, 이렇게 거절함에 있어서 결코 무례하지 않으셨어요. 무조건 안 돼! 그리고 딱 잘라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마르다를 매우 존중하는 태도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먼저는 공감해 주셨죠. 공감. 다음에는 거절의 이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도 두 가지나 말씀해. 첫째가 뭐예요? 나는 된장찌개만 있어도 잘 먹을 수 있어. 두 번째가 뭐예요?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기 때문에 그걸 결코 빼앗을 수가 없어. 이렇게. 더구나 처음에 두 번씩이나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렇게 부르신 것은 예수님께서 자기의 진심, 자기의 진실한 마음을 마르다에게 전달하기 위한 그런 노력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거절하기 힘든 마르다의 요청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아니라고, 노라고 자기 주장을 하셨고, 또 그렇게 거절함에 있어서 결코 무례함 없이 매우 존중하는 태도로 거절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반드시 따르고 또 본받아야 할 예수님의 자기 주장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갔죠.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내용 한번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첫째, 자기 주장은 뭘로 하는 거다? 말로 하는 거다. 힘이나 완력으로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기 주장은 자기의 무엇을 말하는 것이다? 세 가지. 생각, 감정, 욕구. 자기 주장은 어떤 태도로 해야 된다?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로. 존중하는 태도로 대화를 해서 무엇을 찾는 것이다? 세 글자. 해결책. 어떤 해결책?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네 욕구도 충족하고 내 욕구도 충족하는 그런 해결책. 또 어떤 것이 있었어요? 자기 주장을 할 때 애매모호하게 둘러서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분명하고도 직접적으로. 그래서 상대방이 내 뜻을 오해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 일곱 번째, 마땅한 해결책이 없어서 내가 그 사람을 배려하고 양보할지라도 먼저 무엇은 하고 해야 된다? 먼저 자기 주장은 하고 그리고 나서 양보를 해야 한다. 자, 오늘 여기까지 자기 주장이 뭐다 하는 것을 아주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다음 2주 후 수요일에는 그러면 자기 주장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느냐, 적용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